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김동수 교수인데요. 자, 오늘 이 시간부터는 여러분들과 그 부동산 실전 경매 그 컨셉은요, 소액으로 투자하는 부동산 실전 경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는 뭐 공인중개사도 계실 테고, 또 뭐 법무사, 또 경우에 따른 뭐 세무사, 이런 전문 라이센스를 가지신 분도 계시고, 또 일반인들, 직장인들이라든가 또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뭐 다양하게 또 기업의 CEO들, 이런 다양한 분들이 계실 텐데, 이 부동산 이 실전 경매 좀 알아두시면 실무에도 좀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뭐 재테크를 위해서 한다면은 이 실전 경매를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말이죠, 법이 무려 1502개가 있습니다. 이 법 참 많죠. 여기서 말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제정한 법이 현재 날짜로 1502개입니다. 법률이죠. 법 위에는 헌법이 있어요. 헌법이 하나가 있고 법률이 있고, 법률 밑에는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이 있고, 이 대통령령이라고 하는 건 시행령입니다. 시행령. 그리고 대통령 밑에는 각 부령이 있습니다. 부령, 이거는 시행규칙입니다. 시행규칙이 있어요. 그러면 모든 법에는 법률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고, 또 뭐가 있느냐, 뭐 조례도 있고 규칙도 있습니다.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은 지방의회가 제정한 법규를 조례라고 합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이 제정한 법이 이 규칙이 되겠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부동산에 관련된 법률만 해도 250여 개가 됩니다. 상당히 많죠. 그런데 이 경매에 관련된 법은 무슨 법이냐? 민사집행법입니다. 첫 시간부터 그냥 법 이 얘기해서 여러분들 좀 난해한 과목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정말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공부는요, 여러분들 평생을 공부해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40년 가까이 부동산 연구를 하고 또 부동산에 관련된 다양한 책을 쓰고 했습니다만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 첫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법에 대한 테두리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민사집행법이 바로 경매에 관련된 법인데요, 이 민사집행법은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시간에 배우질 않습니다. 뭐 공인중개사법에서 2차 과목이 좀 실무를 약간 배우긴 하는데, 민사집행법은 이거는 하나의 공법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제 민법에 반대되는 용어인데, 사실은 민사집행법을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가 없어요. 민법을 알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법 중에 민법이 기초적인 법 아니겠습니까? 또 민법이라든가 민사, 특별법이 기본적인 건데, 그걸 알아야 민사집행법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민사집행법이 경매에 관련된 겁니다. 자, 그러면 민사집행법은 한마디로 무슨 법이냐?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은. 이 민사집행법은 이제 법무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1, 2차 시험에 나오는 거고, 또 과거에 그 사법고시에 말이죠, 합격하게 되면 사법연수원에 들어가게 되면 사법연수원에서 한 학기 민사집행법을 배웁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론만 배우기 때문에 실무를 배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법무사라든가 변호사들이 민사집행법을 다루긴 하지만 그 실무적으로 말이죠, 지식이 그 노하우가 없어요. 저는 그동안에 이 민사집행법뿐만 아니라 판례집도, 제8례집도 있습니다만은, 이 민사집행법은요,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판례가 하나 나오면 법이 한 20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민사집행법 판례가 상당히 어려운데, 여러분들은 저하고 실무적인 강의를 여러분들이 학습하기 때문에 아주 재미있고 정말 신명나게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이 소액으로 투자해서요, 돈 버는 노하우가 상당히 많은데, 과거 10년 전, 15년 전에
제 강의를 듣고 성공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프라인에서는 그런 그 노하우를 특별히 전수하는데 사실은 온라인이기 때문에 이거 전국적으로 그 온라인 방송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깊이 있는 그런 그 노하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접근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사집행법은 한마디로 뭐냐? 쉽게 설명하면은 족치는 법입니다. 뭘 족친다? 이런 겁니다. 돈 받을 채권자가 있고요. 돈을 갚을 채무자가 있는데 채권자가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채무자를 족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족치는 거냐? 법률적으로 법적으로 족치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는 족치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합법적으로. 지극히 도덕적이고 윤리적 합법적으로 족치는 겁니다. 채무자는 개기면 되는 겁니다. 안 갚으려면 개기면 되겠죠. 그러나 채무자는 빨리 돈을 변제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지구촌에 살아가면서 말이죠. 빚을 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올해 2020년도에 이 코비드라고 하는 코로나 때문에 올해만 해도 4만 1,000명이 파산 선고를 했습니다. 지금 법원에 가게 되면 전국에 파산 그 회생법원이죠. 회생법원에 가게 되면 하루에도 200명씩 줄을 서서 파산 선고를 하고 있는데 참으로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지금도 전국에서 이렇게 코로나로 자영업자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런 빚을 독촉당하고 재산이 압류되고 가압류되고 또 가처분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인데요. 참 큰일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들을 수 있으신 분들은 행복하신 분들입니다. 그래도 이 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빚을 지고 살아가서는 아니 됩니다. 자, 그러면 채권자는 족치면 되고 채무자는 개기면 되는 것이 바로 민사집행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사집행법을 이론적으로 판례, 사례를 가지고 공부하면 어렵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제가 쉽게 스토리텔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로 쉽게 풀어서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법무사가 아니고 세무사가 아니고 법률 마인드가 없는 사람도 일반 대중들도 제 강의를 들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는데 이 백성민자, 법법자, 민법을 공부하신 공인중개사들은 제 강의를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어요.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못 배운 게 있습니다. 뭘 못 배웠느냐? 여러분들은 민법 총칙을 배우고 물권법을 배우고 채권법까지는 배웠는데 친족법과 상속법을 못 배웠기 때문에 이런 강의를 특별히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민법 역시 물권법, 채권법뿐만 아니라 가족법과 그 친상법이죠. 가족법, 즉 친족법과 상속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시험 볼 때는 여러분들이 뭐 채권법, 물권법을 알면 시험을 잘 보겠지만 실무를 나가시면 현업에 공인중개사를 현업에 하시면 물어보는 게 뭐냐? 고객들이 상속법을 많이 물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상속법을 배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경매 시간에 제 강의를 들으면 상속법까지 다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유능하고 실력 있는 공인중개사로 거듭날 수 있고 일반인들도 재산을 재테크하고 또 특히 세금을 줄이는 세테크 이런 노하우를 배우실 수가 있는데요. 그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에서는 말이죠, 친족법과 상속법을 알아야 되는데 역시 실무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친족법과 상속법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경매는 말이죠. 부동산 경매는 대한민국의 뭐 대학에 또 대학원에 부동산 실무를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역시 대학교에서 대학원에서 많은 학생들과 또 시효 과정들
기업에 있는 CEO 과정들, 최고 경영자가들 AMP 또 MBA 과정에서 강의를 많이 실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문제 생기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실무를 하실 분들은 이 강의를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이거 안 하고는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뭐 이미 역사의 증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경매에서 중요한 게 이제 권리 분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권리 분석. 권리 분석이다. 여러분, 권리라는 게 뭡니까? 민법 시간에 배웠죠. 이 권리라는 것은 법이 주는 힘을 말합니다. 권리. 권리에 반대하는 의무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권리와 의무가 있다. 권리가 뭡니까? 권리라는 것은 법이 주는 파워, 힘을 말합니다. 법이 주는 힘을 말하는 건데, 그러면 이 권리 분석에는 기본적인 게 뭐냐? 법률 분석입니다. 법률 분석. 법률적으로 그 물건에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민법으로 법률 분석을 해 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경매로 물건을 샀는데 어느 지역에 살 거냐? 서울특별시냐 아니면 서울특별시 수도권 지역이냐? 수도권 지역에서도 성장관리권역이냐 자연보전권역이냐? 여러분,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서는 과밀억제권역이 있고 성장관리권역이 있고 자연보전권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에서는 뭘 분석하느냐? 지역 분석을 하는 겁니다. 내가 토지를 사고 아파트를 사는데 수원에 살 거냐 의정부에 살 거냐, 하남이냐 고양이냐, 여기가 과밀억제권역입니다. 그런데 과밀억제권역을 지나서 양주시냐 김포시냐 또 포천이냐 동두천이냐 이런 지역이죠. 이런 지역은 또 안성이냐 안산이냐 이런 지역은 성장관리권역에 들어갑니다. 또 내가 전원주택을 좀 살고 싶고 전원주택을 경매를 받고 싶다. 그럼 어디입니까? 자연보전권역인 어디? 하남까지는 과밀억제권역인데 하남 지나면 광주, 여주, 이천, 장원, 가평, 양평 이런 데가 바로 자연보전권역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개발행위가 가장 많은 거, 국토갱미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행위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데가 대한민국 중에 어디냐? 경기도 양평군입니다. 두 번째는 인천광역시 광화군입니다. 여기는 개발행위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왜? 전원주택이 많잖아요. 세컨하우스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세컨하우스도 경매로 낙찰받게 되면 아주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지역 분석이 필요합니다. 로컬 애널라이시스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경매를 받으면 뭐합니까?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수익 분석을 해야 됩니다. 수익 분석. 수익 분석. 즉 경제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경제적인 검토. 그리고 여기는 지역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여기는 법률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수익 얼마만큼? 내가 낙찰을 저렴하게 받아가지고 세금 다 떼고 취득하게 되면 뭐 취득세도 내고 또 보유하고 있으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내고 처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그러한 세금을 다 공제하고도 순수한 나에게 얼마만큼 이득이 있느냐? 바로 수익 분석입니다. 바로 수익성이 있어야 되겠죠. 수익성. 수익성. 그리고 마지막에는 권리 분석하는데 성향 분석이 필요합니다. 성향 분석. 성향. 그 물건을 어떠한 사람이 가지고 있었느냐. 여러분들 저 민법 262조부터 200몇 민법 262조부터 270조에서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공유를 배웠을 겁니다. 공유. 공동소유. 이런 공동소유를 배웠을 텐데 그러한 공유자들이 상속을 받았는데 그 상속 지분에 누가 상속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상속을 배우자가 받고 자녀들이 상속을 받았는데 그러한 상속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성향 분석하는 겁니다. 이 성향에는 주로 성별도 중요하지만 나이까지
바로 성향 분석을 하는 것은 그들이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경제적인 활동. 그래서 여러분, 이 권리 분석에는 법률, 지역, 수익 이런 성향 분석, 다양한 분석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동산 경매가 바로 뭐냐? 종합예술이라는 겁니다. 종합예술. 컴포지트 아트. 종합예술이다 이런 얘기. 종합예술. 그러니 경매라는 것은 정말 신비로운 학문입니다. 예. 여러분, 사실은 이 경매를 하시는 분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이론상으로 실무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공부하지 마세요. 이거는 한번 공부하면 영원히 정말 이거는 걸어만 다닐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길 입찰표를 쓸 수 있는 펜대만 쓸 수 있는 그런 힘만 있다면 여러분들 경제적인 활동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80 먹어서도 경매 활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법원에 가보시면 말이죠. 80 먹은 노신사가 말이죠. 넥타이 탁 메고 노신사가 와서 길 입찰표에 탁 입찰을 하시고 입찰함에 넣고 낙찰 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그분이 과연 어떤 물건을 받았는가 그런 걸 한번 조사해 보면은 아주 정말 참 감회가 깊은데요. 그러니까 경매는 이렇게 한번 배워두시면 평생 여러분들이 경제활동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정말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한번 심도 있게 학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뭐 경매 받으려면은 컨설팅 회사라든가 경매 회사라든가 법무사라든가 변호사한테 맡기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평생을 배워서 평생을 써먹을 수 있는 노하우를 전수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한번 해보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경매는 종합예술입니다. 그리고 경매 물건 나오는 게 말이죠.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수십 가지 물건이 나옵니다. 수십 가지. 여러분 그 땅에도 28가지 땅이 있잖아요. 또 건물도 얼마나 많은 건물이 있습니까? 뭐 아파트만 있습니까? 주택도 다양하잖아요. 주택법에 의한 주택도 공동주택이 있고 단독주택이 있잖아요. 그리고 건물도 근린시설이 있고 근린상가가 있고 근린주택이 있고 말이죠. 다양합니다. 예, 물건들이 다양해요. 여러분 특히 토지 같은 건 말이죠. 뭐 전답, 과손 같은 농지라든가 임야, 목장용지, 공장용지, 뭐 잡종지,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사직지, 무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경매는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경매에도 소액을 투자해서 돈 버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노하우가 있어요. 에? 그 노하우는 정말 쉽게 제가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공인중개사의 자격증을 취득해서 현업에 종사는 하지 않으면서도 이런 저에게 2주에 한 번씩 레슨을 받고 지금 몇 년째 이런 경매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오래전부터 뭐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뭐 여러분들 혹시 자격증 취득했다고 그냥 무조건 개업하는 건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충분한 검토와 충분한 시장 조사를 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하셔야지 그냥 자격증 취득했다고 이거 바로 하면 안 됩니다. 또 다양한 여러분들이 이런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은 말이죠. 저한테 이 경매 공부하게 되면 1년 아니라 2년, 3년을 배워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 법률 몇 가지 배웠습니까? 법 20가지밖에 안 배웠어요. 20가지. 한 22가지 배웠을 겁니다. 예. 뭐 뻔한 거 아니에요. 공법 6가지에다가 말이죠. 부동산 등기법, 또 지적, 또 부동산 관련 세법, 민법, 민사특별법 해가지고 한 공인중개사법에서 한 20가지를 배웠었는데 여기는 말이죠. 200가지 이상이 나오는 겁니다. 200가지 이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토지는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이 있습니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는 말이죠, 각종 토지를 이용하는데 레귤레이션, 규제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부로 토지를 사면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지식을 가지고 사야지 정말 토지 잘못 사가지고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경매 시장에 가면 토지 100만 원 주고도 땅을 살 수 있습니다.
예. 100만 원 주고 땅을 살 수 있고 1000만 원 땅이 1억이 갈 수도 있고 아주 내용들이 상당히 방대한데요. 여러분 공부해도 끝이 없습니다. 몇 년을 배워도 다 못 배웁니다. 그것만 아시고 한번 접근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먼저 기본적으로 권리 분석을 하는데요. 권리 분석에서 기본이 뭐냐? 부동산 등기법에 의해서 등기부를 보는 겁니다. 등기부. 기본입니다. 등기부. 바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과거에 등기부 등본이라고 있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2차 시험에 부동산 등기법 배울 때 배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무에 들어가면은 이론 시간에 안 배웠거든.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부동산 등기법을 기초부터 또 시간이 되면은 뭐 고급까지 한번 해드릴 텐데 끝이 없습니다. 오늘 기초부터 한번 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등기상 전부 증명세는 세 가지가 있죠.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인물 여러분 여기 유인물 그 인터넷을 통해서 복사해서 말이죠. 한번 빼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1페이지. 오늘 여러분 자료가 9페이지까지 나왔는데 먼저 1페이지 여러분 보시면서 보세요. 거기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는 표제부가 있는데 이 표제부라고 하는 건 말이죠. 부동산 표시사항입니다. 표시사항. 그러니까 대법원 그 등기소에 가셔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주소를 치고 인터넷으로 한번 등기부를 꼭 열람하거나 아니면 복사해서 유의물을 한번 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일 앞에 표제부가 나옵니다. 뭐 부동산 등기법 시간에 다 배웠을 겁니다. 또 공인중개사가 아닌 일반인들 또 강의를 들으니까 부동산 표제부 표시사항인데요.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 거기 여러분 유의물 보세요. 부동산의 위치입니다. 여러분이 부동산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그런데 요즘은 말이죠. 도로명 주소로 나오잖아요. 도로명 주소. 뭐 서울특별시, 송파구, 천호대로, 뭐 667 길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부동산 표시사항에 부동산의 위치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동산의 사용 목적입니다. 사용 목적이 주거용이냐, 영업용이냐, 영업 중에서도 제1종 근생이냐, 제2종 근생이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부동산의 면적입니다. 면적. 여러분 면적은 뭘로 쓰죠? 제곱미터. 뭐 100제곱미터다. 이렇게. 여러분 면적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연면적이라는 게 뭡니까? 연면적. 연면적이라는 것은 바닥 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이 건물이 4층 건물이라면 1층의 바닥 면적과 2층의 바닥 면적과 3층의 바닥 면적 합계를 연면적이라고 합니다. 연면적은 바닥 면적의 합계입니다. 또 전용 면적이라는 게 나오죠. 전용 면적. 여러분 전용 면적은요. 여러분들 아파트를 보시게 되면 현관문 열고 들어가서 주거 공간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용 면적입니다. 즉 공유 면적은 제외됩니다. 공유 면적이라고 하는 거 뭡니까?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잖아요. 엘리베이터라든가 복도라든가 층계라든가 계단 같은 거 이런 공유 면적.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면적이 나온다는 겁니다. 면적이 나오고요. 그리고 구조가 나옵니다. 구조. 건물의 구조가 철근 콘크리트냐 스레브냐 이런 건물의 구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의 변동상이라든가 부동산의 변동상이라든가 그런 역사가 쭉 표제부에 나옵니다. 네. 부동산의 역사. 예를 들어서 도로명 일반 주소에서 말이죠. 도로명 주소로 바뀐 것도 하나의 변동상이기 때문에 도로명 주소도 역시 표제부에 나옵니다. 뭐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냥 대충 알으시면 되고 갑구는 말이죠.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다. 여러분, 소유권이라는 거 많이 들어봤죠? 민법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민법 211조입니다. 민법 211조에서 소유권이라 함은 그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고 수익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소유권이라는 말 들어봤을 겁니다. 소유권. 토지나 건물을, 여러분, 부동산이라는 건 민법 99조의 토지와 토지 외에 있는 정착물을 말한다. 즉 토지와 건축물이 부동산인데 그 부동산의 소유권은 사용할 수 있어요. 또 뭐 임대를 하게 되면 수익이 생기겠죠. 또 처분할 수도 있겠죠. 소유권이라는 것은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소유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소유권에 관한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첫 번째,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여러분,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하는 것은 등기부에 최초로 건물이 등기되는 것이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여러분,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 취득세 얼마 냈는지 아십니까? 1000분의 28입니다. 2.8%. 순수한 취득세가 2.8%가 되겠죠. 그런데 취득세 낼 때는 농어촌 특별세도 내고 지방교육세도 내기 때문에 실무상 3.16%를 냅니다. 이렇게. 소유권 보존 등기는 최초로 등기하는 겁니다. 이런 등기할 때 취득세를 내는데 취득세 플러스 농어촌 특별세 플러스 지방교육세에서 3.16%가 되는데 이런 소유권 보존 등기도 갑부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등기부를 보게 되면 말이죠. 등기 목적이 나옵니다. 등기 원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끝에 가면 권리자 및 기타 사항이 나오는데 소유권 보존 등기는요. 여기 소유권 보존은 보존 등기입니다.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이 뭘까요? 아시는 분? 등기 원인은 없습니다. 없어요. 소유권 이전은 등기 원인이 매매면 매매. 팔고 샀다. 매매. 부모로부터 상속받았다. 상속. 부모로부터 살아생전에 증여받았다. 증여. 이렇게 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매매냐, 상속이냐, 증여냐, 또 뭐 교환이면 교환이냐, 신탁이면 신탁이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등기를 보게 되면, 갑부에 보게 되면 등기 목적이 나오고 등기 원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권리자 및 기타 사항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뭐 소유자, 김, 동, 수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겠고,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는 어디에 들어가느냐? 갑부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바로 소유권 이전도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갑부에 들어가는데 역시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이 되겠고 등기 원인은 매매냐, 상속이냐, 교환이냐, 증여냐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상속이냐, 매매냐, 증여냐에 따라서 취득세의 세율이 아주 다양합니다. 예. 공인중개사 공부하신 분들은 취득세의 세율이 아주 다양한 것을 많이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등기, 가처분. 가등기, 가처분도 갑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 가등기, 가처분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압류라든가 가압류도 갑부에 들어갑니다. 가등기, 가처분, 압류, 가압류. 그리고 또 갑부에 들어가는 거 압류, 가압류 갑부에 들어가고요. 또 경매 개시 결정입니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있다가 경매에도 의무 경매가 있고 강제 경매가 있는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소 및 회복 등기. 자, 이런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갑구에 들어가는 것은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그리고 가등기 가처분, 압류 가압류, 압류 가압류, 그리고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그리고 말소 및 회복 등기가 소유권에 관한 사항으로서 갑구에 들어가는데요. 자, 이제 실무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기초부터 좀 기초, 중급, 고급까지 한번 연결해서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가등기 설명합니다. 여러분, 여기 그 유인물에 보시게 되면 이 가등기에 대한 내용을 쭉 제가 풀이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겠고, 제가 뭐 읽으면서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가등기는 어떤 그 보존을 하기 위한 등기라고 보시면 돼요. 즉 예비 등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결과적으로 자, 부동산 등기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제가 하는 이야기를 알아들을 거고 일반인들은 좀 어려울 텐데, 가등기는 본등기를 하기 위한 예비등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그런 어려운 말 쓰지 맙시다. 예. 공인중개사 공부하신 분들은 지금 알아들 테고 일반인들은 모를 텐데, 가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본등기를 하기 전에 가등기 한다 이렇게 알면 되는데, 가등기는 이런 게 있습니다. 담보가등기. 실무적으로 가등기에는 담보가등기가 있고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론적으로 막 그런 거 어렵게 막 용어하지 마시고 읽어보시면 모르는 거 그냥 모르는 대로 하세요. 이거 안다고 돈 많이 버는 거 아니니까. 목적은 우리가 시험 보는 게 아니죠. 돈 버는 데 목적이 있는 거니까 편안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등기는 담보가등기가 있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있다. 담보가등기? 뭐 담보로 뭐 맡기는 것 같은데 이런 겁니다. 친구야, 내가 너한테 좀 돈 좀 빌리려고 하는데 내 아파트를 너에게 가등기 치고 네가 가등기권자로 등기하고 내 돈 좀 빌려줘라. 만약에 내가 돈 못 갚으면 네 앞으로 본등기해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담보 가등기란, 여러분 이런 거 아시죠? 아파트 살 때 돈이 부족하면 은행에다가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즉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돈 빌려오는 걸 한번 해보셨죠? 바로 여러분들 담보 가등기란 근저당권 설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담보 가등기란 근저당권 설정이다. 담보 가등기란 근저당권 설정을 말한다. 근저당권 설정.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은행에서 돈 빌려올 때 담보 제공하고 돈 빌려왔다. 아니면 누구 친구한테 돈을 빌려오는데 내가 내 아파트를 가등기 치고 친구한테 가등기 쳐주고 돈 빌려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가등기. 그리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자, 그런데 이 가등기 등기 목적은 뭐냐?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이런 겁니다.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아파트를 사는데 3억짜리입니다. 3억짜리인데 한꺼번에 뭐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을 주지 않고 내가 너에게 1억을 먼저 주고 나머지 2억은 2년 뒤에 주고 사겠다. 먼저 가등기 치자. 내가 1억 먼저 줄 테니까 내 앞으로 가등기 치고 나중에 2억을 더 주겠다. 이런 조건으로 하는 것이 바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는 등기 원인이 뭐냐면 매매예약입니다. 매매예약. 등기부를 이제 실무적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실무적으로 공부하면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해가지고 등기 원인은 매매예약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는 등기 원인이 매매예약이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가등기는 두 가지가 있다. 담보가등기가 있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있는데, 소유권, 담보가등기는 근저당권 설정하고 사춘지구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는 등기 원인이 매매예약이다. 자, 어렵다. 그러면 그냥 가등기는 갑부에 들어간다.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다. 소유권하고 관계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가처분. 가처분도 갑구에 들어갑니다. 가처분도 갑구에 들어갑니다. 부동산 등기법 공부하신 분들은 다 배우셨잖아요. 근데 또 시험 볼 때만 알고 또 까먹는 경우 많은데 실무에 가서 공인중개사들 강의해보면 헷갈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가처분. 여러분, 가처분은 100여 가지가 있습니다. 100가지. 여러분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접근금지 가처분. 접근을 금지한다. 내 앞에서 500m 이내는 접근하지 마라. 접근금지 가처분. 들어보셨나요? 가처분도 형태가 100여 가지가 되는데 우리 부동산에서 가처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처분금지 가처분. 처분금지 가처분이 있고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이 있습니다. 처분금지 가처분,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처분금지 가처분,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처분금지 가처분,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거요. 당신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야 갑아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아파트 팔면 안 돼. 매매하면 안 돼. 네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자녀한테 증여도 안 돼. 네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제 상대방하고 토지하고 바꾸면 안 돼. 네 아파트 네가 가지고 있는 토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그런 거 설정하면 안 된다고. 그냥 상식으로 들어왔죠. 민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들어봤을 겁니다. 지상권과 지역권과 전세권은 용익물권인데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한 것들 설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 목적은 가처분입니다. 가처분. 등기 원인은 뭐냐? 가처분 결정입니다. 등기 목적은 가처분이고 등기 원인은 가처분 결정인데 그 가처분 결정은 어디서 하는 거냐? 지방법원에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의정부 지방법원의 고양지원, 수원지방법원의 성남지원 해가지고 그 사건 번호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처분은 등기 원인이 가처분 결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분금지 가처분은 야 네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말이야 처분하면 안 돼. 매매하면 안 돼. 증여해도 안 돼. 교환해도 안 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일체의 행위를 금지한다. 일체의 행위를 금지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가처분이 되겠습니다.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은 뭐냐? 점유. 야, 점유. 네가 말이야 부동산 현재 가지고 있는데 그거 점유하고 있는데 그거를 남에게 이전하면 안 돼. 그냥 네가 가지고 있어. 점유하고 있어.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인데 실무적으로 거의 나오질 않습니다. 거의 99%가 가처분이 뭐냐? 처분금지 가처분인데 등기 목적은 가처분, 등기 원인은 가처분 결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가등기와 가처분. 여러분, 가등기와 가처분을 할 때는 여러분 무슨 세금 냅니까?
등록면허세를 냅니다. 얼마 내죠? 1000분의 2 등록면허세 냅니다. 그리고 등록면허세 낼 때는 반드시 등록면허세에게 지방교육세 20% 내죠. 이렇게. 가등기, 가처분 할 때 등록면허세. 법원에다가 가등기를 신청하고 가처분 신청하게 되면 시군구 물건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한테 등록면허세를 내고 서류를 제출해야만이 이렇게 가등기가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압류와 가압류입니다. 압류. 여러분, 압류와 가압류는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채권자가 말이죠, 채무자의 재산을 회수하기 위해서, 즉 채권을 보존받기 위해서 압류를 하고 가압류하는 건데, 압류는 누가 하는 거냐? 국가기관들이, 국가들. 국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세무서 같은 거, 뭐 검찰청, 법무부, 중앙정부와 또 세무서, 또 지방자치단체, 국가 등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국세를 못 냈다. 여러분 소득세라든가 법인세라든가 부가가치세, 이런 건 다 국세 아닙니까?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나오잖아요.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나오는데 세금 못 냈다. 그러면 세무서가 여러분 재산을 압류합니다. 또 지방세, 이건 국세, 뭐 재산세라든가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이런 거 못 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여러분 재산에 압류합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의료보험 못 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여러분 재산을 압류합니다. 그러니까 국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국가 등이 공권력을 행사해서 재산을 회수해가는 것이 바로 압류입니다. 그러나 가압류는 주로 일반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가압류를 등기부에 신청해서 가압류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런 거죠? 친구들끼리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을 했어요. 돈 빌려주고 빌려왔다. 뭐라고 합니까?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이다. 이렇게 돈을 빌려올 때는 당연히 뭘 써주고 빌려와요? 차용증서 써주고 돈을 빌려왔는데 친구가 돈을 안 갚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소송하는 경우가 있는데 소송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편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를 먼저 하는 거예요, 법원에다가. 그리고 그 재산의 등기부에 갑부에 가압류가 올라간 이후에 안전장치를 한 다음에 소송을 해서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재산을 집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압류라고 하는 것은 일반 채권자들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가압류다. 그래서 예를 들어 신용카드, 또 신용보증기금. 여러분들이 신용카드 회사에서 신용카드 썼는데 돈 못 갚았어요. 그러면 신용카드 회사가 여러분 아파트에다가 가압류한다고요. 또 신용보증기금에서 가압류하고요. 또 여러분 일반 채권자들이 돈 못 받게 되면 이렇게 가압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차이점 알겠죠? 압류와 가압류. 국가가 하는 것은 압류, 국가 등 이외의 채권자가 채권을 보존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가압류가 된다. 이때 압류와 가압류는
다 갑구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압류는요, 등기 목적은 가압류가 되겠고요, 등기 원인은 가압류 결정입니다. 가압류는 등기 목적은 가압류지만 등기 원인은 가압류 결정이 된다. 그래서 압류와 가압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경매 신청 등기라고 나왔죠. 갑구에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그러니까 경매, 개시, 등기도 갑구에 들어가는데 이 경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갑구에 뭐라고 들어가느냐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갑구에 들어갑니다. 갑구에 이무, 경매, 개시, 결정,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인데 요 임자라고 하는 건, 이무라고 하는 건 뭐냐? 임. 맡길 임자죠. 이무, 경매. 여러분, 이무, 경매는 한마디로 용어가 좀 어려운데 들어보세요. 이무, 경매는 담보권 실행입니다. 자, 이거 무슨 말이냐?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올 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옵니다. 그렇죠? 아파트 담보 제공하잖아요. 근저당권 설정하고 돈을 빌려오는데 만약에 내가 이자를 못 갚으면 원금은 고사하고 매월 이자를 변제해야 되는데 이자를 못 갚게 되면은 은행이 경매 신청하는 겁니다. 이게 담보권 실행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경매를 신청하는 것이 바로 이무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입니다. 이무경매, 개시결정. 그 다음에 강제경매라고 하는 건 뭐냐? 집행권원에 의한 집행권원에 의한 경매를 우리는 강제경매라고 합니다. 이 강자는 강할 강자입니다. 강할 강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압류를 해놓고 소송하는 겁니다. 가압류를 먼저 등기부에 가압류를 시켜놓고 법원에다 소장을 넣어가지고 소송해서 법원으로부터 판결문 등, 그러니까 집행권원이라고 하는 건 법원에서 판사로부터 판결문이라든가 또 지급명령 조서라든가, 즉 법원에서 판사로부터 판결문에 의해서 경매를 신청하는 것이 강제 집행한다. 즉 강제 경매가 된다. 그래서 민사집행법에서는 이무경매란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담보권 실행하는 것이 이무경매고, 강제경매라고 하는 것은 법원에서 판결문에 의해서 집행권원에 의해서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겁니다. 자, 이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채권자야, 돈 받을 채권자, 상대방한테 부동산을 가압류했어요. 그리고 소송을 했어. 이제 본압류 이행을 하는 거죠. 본압류. 이 강제경매는 본압류 이행하는 거예요. 본압류 이행으로 인한 강제경매는 뭐냐? 가압류를 한 상태에서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판결문에 의해서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강제경매 신청서가 있어요. 이무경매 신청서. 법원에 민사집행과에 가게 되면 신청서가 있어요. 이무경매 신청서, 강제경매 신청서가 있는데 거기다가 채권자 누구, 채무자 누구, 물건 소유자,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이렇게 소유자는 누구냐, 채무자는 누구냐, 채권자는 누구냐, 채권자가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 이렇게 의무경매나 강제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 있는 사무관이 딱 보니까 서류가 합당하게 들어온 거야. 그러면 법원에 있는 사무관은, 행정관은 등기관에게 촉탁하는 겁니다. 법원에 있는 사무관이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에게 촉탁하는 거야. 소유자 갑, 채무자 갑, 채권자 을이 소유자 갑의 물건을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라고 촉탁하게 되면은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이 이 소유자 갑의 등기부에다가 갑부에다가 임의 경매 개시 결정,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라고 등기부에 올라간다.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어떤 효력이 있느냐? 민사집행법상 압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압류 효력이 발생합니다. 뭐가 발생한다고요? 압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이런 경매가 들어왔는데 이 소유자, 채무자가 빚을 갚았다. 그러면 의무경매가 말소가 되겠죠. 그런 말소 등기와 또 회복 등기, 이런 것들이 바로 갑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구에 들어가는 것은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가등기, 가처분, 압류, 가압류, 강제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의무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그리고 말소 및 회복등기, 이런 것들이 갑구에 들어간다. 바로 이어서 둘째 시간에 을구부터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